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해당 의원 3명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추진한다는 게 4당의 입장입니다. 별도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모독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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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출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국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같이서 오는 목요일 당사자로서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리고 5.18 유공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새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데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연 의원 등의 징계안 논의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명안이 윤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찬성 인원이 제적의원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채워야 통과됩니다. 민주당과 야3당을 모두 합쳐도 176석에 불과한 만큼 20명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 일단 공조에 나선 여야 사당은 공동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문제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지도부는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18 망언 후폭풍 속에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씨가 당 책임론으로 번질까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희생자를 2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후 늦게 문제의 5.18 대국민 공청회가 어떤 경위로 열렸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이 나왔습니다. 육선인 김무성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성토했고 재선인 장제원 의원 역시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 현상으로 보수 환멸과 고립을 자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벌써 다 명백히 드러났으면 진상을 밝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순례 의원도 5.18의 역사적 상징성에 어떠한 이견도 없을 뿐더러 북한군 개입설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자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한 망언으로 모처럼 찾아온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탄식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로 청와대 역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원은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이 법률가나 역사고증, 법의학, 인권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나르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자격은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재추천 요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이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 5달이 됐지만 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재추천 요구가 국민적 합의에도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재추천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정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 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황교안 전 총리와의 양강 구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오세훈 후보 등 일부 당권 주자들의 집단 반발에도 전당대회 연기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전대 연기 주장은 코미디이자 난동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콧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보이콧을 경고한 후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만에 하나 보이콧을 한다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께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 사이 벼랑 끝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해 탄핵 뒤치다꺼리 정당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 현역 의원 후보 4명도 지금까지는 불출마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불출마 연대에 포함돼 있지만 다시 출마하는 방안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인 오늘 오후 5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가운데 막판 극적인 합류 가능성까지 남은 겁니다. 초반 흥행몰이에 나섰던 한국당 전당대회는 만약 후보 6명이 모두 등록을 거부하면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양자 대결로 이뤄지게 됩니다. 같이 다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현실화할 경우 선의의 경쟁으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구상은 일단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최대한 당권 주자들을 설득해보겠다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이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젯밤 서울에 있는 자전거 전문점과 식당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전거 전문점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1명을 구조하고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있는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구로동에 있는 양고기 식당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숯불에서 나온 불티가 환기구 연통에 있는 기름 찌꺼기에 옮겨붙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화순군에서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78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택 15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놓인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1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사이에 허위 불륜서를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9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씨는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대화 형식 메시지로 작성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지방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진 않겠지만 아침까지 날리는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이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온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아직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날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빈번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강원 영동 지방에 눈이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구체적 혐의 사실이 47개에 공소장 분량은 300쪽에 이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16곳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추후 재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4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 발령이 예정된 만큼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 절차를 늦춘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데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해 9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 뜻을 반영한 재판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했고 담당 재판연구관 그리고 주심인 김용덕 당시 대법관에게 검토 내용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재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뒤 외교부가 전범기업 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미리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넘겨 정부 의견을 반영해 심리할 거란 계획과 심증을 외교부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알려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사법부가 보호해야 할 재판 기밀을 그것도 수장이 직접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뿐 아니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확정 판결까지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법리와 범죄 사실을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이후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빈 방문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판빈민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목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구체적인 일정, 숙소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도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응유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은 오늘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를 이용해 베이징 서두 공항을 경유해 평양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민 장관도 베트남이 북한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54년 전 김일성 주석 이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용기인 참매 1호나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지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용될 가능성이 우선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기 참매 1호의 재원상 비행거리는 10,000km,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400km로 문제가 없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타지 않았지만 수행단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간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 시절 제작 때 기령이 35년이나 됐고 조종사들의 운항 경력이 부족한 게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에서 전용기를 빌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용기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타는 보잉 747 기종이어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용기를 또 인체하는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북한도 내키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부자가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어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베이징을 거쳐 하노이까지 거의 60시간, 이틀 반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표는 경호상 회담이 임박할 때까지 비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쯤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른바 4개의 기둥이 2차 회담에서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 맞은 이 기회를 살려서 굳건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당사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적대의 시대를 바라는 세력도 있지만 남북미 정상은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정부도 차분하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비건 특별대표와 정의용 실장의 면담 직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 딜이 아닌 커다란 주고받기, 즉 빅딜을 목표로 하는 한미 양국의 비핵화 해법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대응 방향 정리를 마치는 다음 주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공조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올 여름쯤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대미 설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호 사업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집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돼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개동 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공시에 앞서서 오늘 통계치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문 앞에 불이 붙은 택시가 서 있습니다. 62살 김모 씨가 자신의 택시를 몰고 정문으로 돌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김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선 카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과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노동조합 강남지역 대의원인 김 씨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한 사람이에요, 그 농성장에.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자기가 분신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김 씨가 차에 불을 붙였던 그때 국회에서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분신 소식에 회의는 바로 중단됐습니다. 법을 카풀이 있는 한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도 안 한다는 얘기를 100% 안 하니까 빨리 좀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좀 와서 더 이상 좀 고귀한 생명이 희생 안 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는 마련됐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불법화를 여전히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문건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징계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야는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마감됩니다.
당 선관위가 연기는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 등과 함께 3파전이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중견 배우 안재욱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연이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안재욱이 지난 10일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에서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안재욱은 뮤지컬 광화문연가 지방순회 공연 중이지만 이번 일로 오는 16일과 17일 광화문연가 부산 공연을 끝으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올려질 뮤지컬 영웅에도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예정이었지만 자숙의 마음으로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재욱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배우 손승원이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배우 안재욱 씨가 뮤지컬 영웅에서 하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제작사 측이 취소를 원하는 관객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재욱이 빠진 자리는 함께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와 양중모가 대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아지 분양가게에서 환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손님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내던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지난 9일 강릉에 있는 강아지 분양가게에서 한 여성이 분양받은 지 7시간 된 몰티즈를 내던져 학대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반쯤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 여행비를 챙겨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어서 고객들은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온 김모 씨는 출발 전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여행사 대표가 이틀 전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숙소와 항공권 모두 예약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여행사를 구해 다녀오긴 했지만 이미 낸 돈 300여만 원은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거짓말로 저한테는 다 했다고 하고 전혀 그 리조트나 이런 데도 거의 예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황당했죠.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 다음 주 출국 예정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8인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예약했던 터라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에 좀 낙담하고 좀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문제의 여행사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문의가 오면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며 입소문도 꽤 난 상태였는데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예약이 된 건 맞으나 결제가 안 돼서 제가 현지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락이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의 적용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구제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국내 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비는 할부로 내고 예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가운데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원고 측은 2명의 미수습 학생 문제가 남아있지만 유족 측이 올해 명예 졸업식을 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가 현안에 대해서 대학 측과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오늘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 노조가 파업을 전면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는 지난 7일부터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의 난방을 끈 채 농성을 벌이다 어제 오후 2시부터는 도서관 등 2개 건물에 난방을 재개했습니다. 많은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0세에서 2세영아 중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영아 가운데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민간시설에 입소했고 30%는 부모가 돌봤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이 800원 오르고 거리와 시간당 요금도 오르는데요. 특히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인 건지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주말 오전 4시 이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 요금은 전날보다 800원 오른 3,800원입니다.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전보다 26.7%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4km를 달리면 대략 5,000원이 나옵니다. 5,000원이면 인상 전 요금은 4,100원, 21.9%가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달려서 10,000원이 나왔다면 인상 전 8,600원보다 16.3%를 더 내야 하고 2만 원을 내는 지점에선 12.9% 오른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바뀌는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요금 비교표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처럼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의 인상률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 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 요금보다는 거리당 요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당 요금은 이제 76원으로 7.6%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 인상률 26.7%와 차이가 크죠. 결국 기본 요금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 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 승차 거부가 많이 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상된 요금만큼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이제 공은 택시업계로 넘어갔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월세 등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거비와 교통비로 한 달에 80만 원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임차 가구의 주거비는 한 달 평균 68만 7천 원, 교통비는 11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비용만 고려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 평균이 19.6%, 서울이 21.7%로 나타났으며 교통비까지 더한 부담은 수도권에서 23.3%까지 높아졌습니다. 모기가 무려 10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먹잇감을 선택할 때 청각을 이용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모기의 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길고 가는 더듬이에 미세한 털들이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포유류와는 달리 모기엔 고막이 없어서 장거리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학설이었습니다. Normally, we think of those sorts of organs as being short distance hearing organs, not particularly sensitive at over long distances. 하지만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이집트 순모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부 파장대에서는 모기의 청력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듬이에 난 수많은 털들이 진동하며 특정 파장의 소리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모기는 사람 목소리 영역의 일부인 150에서 500Hz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또 크기가 30dB 이상이면 10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평소 대화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It turns out that mosquitoes should be able to hear humans in conversation at least 3 meters out to 10 meters away. So mosquitoes are using all senses possible: olfaction, vision, temperature, chemoreception, and we think sound. 그러나 모기가 먹잇감을 선택할 때 청각을 이용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모기의 청각기관을 본떠 특정 소리만 인식하는 스피커나 보청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시가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서울은 1988년 올림픽 이후 44년 만에 북한의 평양과 함께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 투표 결과 34표를 얻어 첫 유치 도전장을 낸 부산을 19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서울이 북한으로 왕래가 쉽고 평양의 파트너로 남한의 수도인 서울이 돼야 한다는 상징성이 대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특별히 평화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사명까지 더해져 최종 유치가 절실해진 만큼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서울의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의 명운을 건 그런 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 국민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반드시 2032년 하계올림픽을 평양, 서울 올림픽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32년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남북 스포츠 교류는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탁구와 핸드볼, 조정 등 이미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꾸렸던 종목 외에 체조나 역도 등도 단일팀 구성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이득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 리세강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리우 올림픽에 또 금메달도 딴 선수고, 또 강의나 뭐 멘탈 같은 것도 제가 좀 잘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 중인 나라는 한반도를 포함해 독일과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를 확정한 우리나라는 오는 15일 IOC를 방문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역사적인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의 본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간위원 15명을 비롯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차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며 정부는 행정 등의 지원 업무에만 참여합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씨와 스키 국가대표 출신 서정화 씨, 배구 선수 출신의 김화복 중원대 교수 등이 포함됐고 오는 6월까지 구조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내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혁신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스포츠 혁신의 첫걸음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올림픽 헌장 기본원칙 제4조에 나오는 스포츠는 인권이다. 라는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선두 경쟁으로 갈 길이 바쁜 현대캐피탈을 잡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B손해보험은 V리그 남자부 원정 경기에서 세터 황태기의 맹활약에 힘입어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대1로 눌렀습니다. 황태기는 날카로운 토스뿐 아니라 서브 에이스도 6개를 성공하며 이 부분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오늘은 다시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온화한 서풍까지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지금은 충청 지역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점차 중서부와 전북 지역까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오늘 황사용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낮은 구름대가 지금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수도권 지역은 약하게 눈발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은 전국에 구름만 끼겠고요.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강릉 영하 1.8도, 부산은 영하 0.1도로 큰 추위가 없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4도, 청주와 대전 5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지만 목요일엔 동해안 지역에, 금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